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정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건설의 제조화와 미래건설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건설이 당면한 문제를 좀 조목조목 살펴보고요. 이런 당면 문제의 해결책 중의 하나로서 건설의 제조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설의 제조화를 포함하는 미래 건설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보면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우리 건설이 당면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답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건설 산업이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은 뭐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요. 현재도 우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GDP 내 건설 투자 비중 기준으로 13.6%, 경제 성장 기여율은 2015년에서 17년 평균 39.5%, 생산 유발계 수는 전체 산업의 평균의 1.1배, 그리고 고용 유발계 수는 전체 산업 평균의 1.15배. 그리고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22년 기준 310억 달러. 그래서 해외 건설 매출 상위 12개 기업의 해외 매출 합계 21년 기준으로 보면은 227억 달러 해서 같은 해 조선업 수출액이 230억 달러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해외 건설만으로 달성한 매출이 조선업 수출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이제 건설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거고요. 건설업체 수는 총 8만 8천여 개 되고요. 종사자 수는 22년 기준으로 21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취업자의 7.5% 정도 되는데, 만일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800여만 명의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산업이 건설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설 산업이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토건 기피, 그다음에 품질 문제, 고령화, 젊은 기술자가 사라진다. 또 건설업 하면은 뭐 부정부패, 뇌물 이런 것이 떠오른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굉장히 또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생산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건설 산업의 생산성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그래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내에서 다른 산업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건설 산업의 생산성의 증가율이 굉장히 향상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생산성을 한번 보면은 2번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세로축은 생산성 그 자체이고 가로축은 생산성 향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빨간 동그라미 친 것이 우리나라의 위치인데요. 생산성 증가율도 높지 않고 생산성 그 자체도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산성 가지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17년까지 10년간의 건설 노동 생산성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G7 국가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선진국들과의 어떤 생산성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산성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도 밀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낮고 다른 나라의 건설 산업 생산성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 생산성이 낮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 우리가 또 하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품질과 안전 문제는 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기사들을 한번 스크랩해 봤는데요. LH 아파트 하자 5년간 28만 건이고 하자 분쟁에서 패소해서 1,600여 원을 물어줘야 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또 신문에서 자주 보는 여러 가지 소음 문제, 누수 문제, 아파트 하자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주로 이제 이 아파트라는 상품이 우리 생활에 밀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언론에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하자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건설 시설물 전반적인 하자도 우리가 아마 있다고 예측을 또 해볼 수 있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심각하죠. 21년 기준 건설업의 사망 만인율은 타 산업에 비해서 4배 이상 높다. 그리고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도 건설산업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사고 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은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꼴찌를 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많다는 점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산성이나 품질 안전의 문제에는 그 뒤에는 이런 또 숙련 기능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가 연평균 17만 명 부족하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면은 그 근로자들의 60%가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사업주는 63%가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은 정말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유독 또 건설 산업에서 고령화 현상이 또 빨리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력 자체 숫자도 부족하고 숙련 인력도 부족하고 젊은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건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또는 안전 문제나 품질 문제 극복을 가로막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능 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능 인력 부족 문제를 이제 우리가 또 외국인 근로자로 자꾸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건설 현장에 가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30%가량이 외국인 근로자로 충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점점 앞으로 늘어날수록 또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 수의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로 이 숫자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가 절대 높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이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 산업의 미래를 이런 외국인 근로자한테 맡겨둘 수만도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또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 인력뿐만 아니라 기술자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비정규직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건설 기술자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측면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나이가 좀 많아졌어도 우리가 여전히 현업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특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기술자라면은 현업에서 계속 뛸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젊은 인력의 유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 발전성이라는 것을 봤을 적에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최근 정부에서 해외 건설을 다시 시동을 걸어서 좀 붐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외 현장에 나갈 기능 인력 내지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건설 안전이 심각한 만큼 건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나 산업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안전 전문가를 많이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건설 안전 관리자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플랜트 산업에서의 전문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직하고 있다, 이런 것도 또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만일 우리가 해외 건설이 활성화가 됐을 때 과연 누가 나가서 이 일을 할 건가, 이런 문제를 또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어떤 정보화, IT 기술 활용, 뭐 이런 것들도 큰 한 축이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건설의 제조화라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면서 또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이 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이 건설 산업이 미래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생산성 문제, 품질 문제, 안전 문제, 또 그 뒤에 깔려 있는 인력 부족 문제, 숙련도가 낮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아주 좋은 수단으로서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제조화, 이런 개념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싱가포르에서는 PPVC, Prefabricated and Prefinished Volumetric Construction 이라는 개념, 용어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또 영국에서는 이런 OSC 내지는 제조와 건설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 MMC, 그러니까 Modern Method of 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이 널리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모듈러 컨스트럭션, 모듈러 빌딩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모듈러 건설이라는 용어 개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manufactured 건설, 제조화 건설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옛날 버전일 수도 있지만 prefabricated construction, 사전 제작 건설, 이런 용어 내지는 개념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묶어서 off-site construction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현장에서 기능 인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시설물,
시공되던 시설물을 현장 밖으로 가져와서 그게 near 사이트가 됐던 오프사이트 공장이 됐던 현장 밖으로 가져와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조화하고, 그러니까 뭐 잘 그 진행이 된다면 자동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공장 제작, 현장 조립, 이런 컨셉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장에서 투입되는 여러 인력이나 숙련 부족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현장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건설이 바뀌어간다. 또 바뀌어가야 된다.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옵사이트 컨스트럭션이라는 용어로 총칭해서 부른다고 했을 적에 이런 방식은 재료에 따라서 또 구성 형식에 따라서 우측 그림처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에 따라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구성 형식에 따라서는 볼유메트릭, 그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경우, 또 기둥과 보 이런 선형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 그리고 벽 또는 뭐 트러스 같은 어떤 면형 부재를 벽으로 된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모듈러 건축, 모듈러 빌딩 또는 모듈러 아파트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강재, 스틸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이런 입방형, 볼유메트릭 형식으로 만든 이런 입체형, 강재를 이용한 입체형 모듈을 이용하는 경우가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면서 이런 입방형으로 모듈을 만들어서 쌓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구에서는 목재를 이용하는 이렇게 입방형이 되었던 기둥과 보가 되었던 또는 이런 벽형이 되었던 목재를 사용하는 저층 주택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LH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짓는데 이런 벽식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나 아니면 기둥보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싱가포르 사례하고 영국의 MMC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PPVC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refabricated, 사전에 제작된, 그리고 pre-finished, 사전에 마감이 된 volumetric, 입방형의 어떤 모듈을 사용하는 건설이다. 이래서 이제 주택을 이런 식으로 많이 짓고 있고요. 고층 건물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이런 기본 모듈들, 그러니까 육면체죠. 육면체 모듈을 다양한 이런 기본 모듈을 설정을 하고 이런 기본 모듈의 조합으로 다양한 건물의 평면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모듈을 쌓아 올리면은 입체적인 고층 건물이 지어지겠죠.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은 freestanding 3dimensional 모듈, 그러니까 입방형 모듈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internal finish하고 fixture, fittings, 그러니까 각종 마감이나 가구, 각종 설치물 이런 것들을 오프사이트 fabrication facility, 그러니까 현장이 아닌 현장 밖의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을 한다, 설치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PC 모듈을 제작을 하는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모듈을 제작을 하려면은 그 부집, 몰드를 먼저 제작을 해야겠죠. 주로 이제 스틸 패널을 이용해 가지고, 강제 패널을 이용해 가지고 피신 모듈을 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체, 벽식 구조체가 만들어지면은 그 내부에서 각종 칸막이 벽을 설치하게 됩니다. 경량 칸막이 벽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배관 MEP, 그러니까 전기 설비, 기계 설비, 소방 설비, 각종 배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창호 설치를 하고 벽 미장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벽이나 바닥을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욕실이나 화장실에 각종 세면대, 변기, 또 수도꼭지, 거울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벽장 같은 거, 또 가구 같은 것도 설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천정 마감을 하고 페인트 칠하고 보양을 한 다음에 트레일러에다가 싣고 현장으로 운반해서 타워 크레인으로 양중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PPVC, 싱가포르에서 추진하고 있는 OSC 방식입니다. 영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MMC, Modern Method of Construction 이라는 용어,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의 대안으로서 공장 사전 제작 또는 현장 근처에서 조달된 사전 제작 부품을 사용해서 현장 투입 인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현장 생산성이나 효율성, 품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혁신적인 현장 관리 기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R, VR, 로보틱스,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도 또 포괄적인 범위에서 MMC의 기술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MMC 프레임워크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MMC의 적용 범위를 크게 7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공장 사전 제작 또는 현장 근처에서 사전 제작 부품을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져오는 오프사이트 또는 니어사이트 프리매뉴팩처링 또는 프리패브리케이션 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6번과 7번 카테고리는 현장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하는 접근 방법을 또 6번, 7번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를 잠시 보면은 1번은 사전 제작한 3디멘전을 구조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내외부 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2번 카테고리는 주로 2디멘전을 구조 시스템인데 주로 이제 패널화된 구조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을 카테고리 2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런 1번, 2번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사전 제작 부재,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화되지 않은 개별 부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번째 카테고리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적층 제작하는 그런 부류의 기술 적용을 4번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구조용이 아닌 비구조용 사전 조립 제품, 그러니까 파사드, 그러니까 건물 파사드 외벽이나 욕실 사전 조립 제품들 또는 주방의 사전 조립 부품들, M&E, 그러니까 기계 설비, 파이프,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을 또 사전에 조립해서 모듈화해서 가져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5번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카테고리는 이런 사전 제작하고는 상관이 없이 현장에서 이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건데 6번은 이제 재래식 건축 구성품, 예를 들면은 프리사이즈드 플라스터보드, 그러니까 석고보드 같은 거를 현장에 들고 와서 가지고 들어와서 크기에 맞춰서 재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들고 들어와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장이나 현장 근처에서 크기에 맞게, 모양에 맞게 사전 재단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빔, VR, AR, 자동화 장비,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7번 카테고리에 속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현장의 그러니까 건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큰 축을 이루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국의 MMT에서는 7개 카테고리 중에 하나의 축으로 이런 기술 적용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옵사이트 컨스트럭션의 여러 가지 용어 어떻게 불려지는지, 그리고 재료별로 또 구성 형식별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봤고, 옵사이트 컨스트럭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싱가포르의 PPVC라는 것, 그리고 영국의 MMC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OSC화는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이점이 있을지, 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당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같이 얘기를 했지만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으로 간다는 것은 현장의 작업량을 줄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양을 늘린다는 거죠. 또 현장에 투입하는 노무량을 줄이고 그 노무량을 변동성이 큰 그 노무량을 공장으로 가져와서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일단 현장의 작업량이 감소되면은 환경 문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이나 먼지 발생이나 이런 문제들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레미콘 차량, 콘크리트 타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들 이런 거 다 줄일 수 있겠죠. 현장에 들락날락하는 여러 작업 차량들의 그 운행 횟수도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공장으로 가져가면은 이 공장이라는 환경은 야외에 노출된 건설 현장이라는 환경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이 될 테고요. 기계화나 자동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 따라 서울에서 뭐 경기도로 또 충청도로 또 서울 내에서도 김포로 갔다가 뭐 강동구로 갔다가 이렇게 할 일이 없이 한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이죠. 또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품질 결함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복 작업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근로자가 숙련도가 높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외 환경보다는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장의 노무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인적 사고의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어, 투입되는 인력이 확 줄어들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확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런 장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안전사고 문제 해소, 품질 결함 문제 해소, 기능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당면 문제를 다 해소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건설 산업의 이미지도 현장보다는 공장에서 제조화된 그런 좋은 이미지로 바꿔나갈 수가 있고 또 생산성도 당연히 향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는 이런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방식으로 건설이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 건설의 제조화를 우리가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OSC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OSC하고 관련해 가지고 현재 논의되는 키워드들은 이런 OSC화 하는데 BIM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 또 DFMA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 또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 로보틱스나 IoT,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계화, 자동화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 OSC에 활용이 되는 부재나 부품의 표준화 정도, 또 모듈화 정도를 높여서 궁극에는 표준 모듈로 조립을 할 수 있는, 마치 레고의 다양한 어떤 모듈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어떤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모듈화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DFMA라는 것은 manufacturing하고 assembly, 그러니까 공장에서의 manufacturing하고 현장에서의 assembly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manufacturing의 생산성과 assembly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또 이런 어떤 체크리스트를 BIM과 연동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얼마나 공장 제작이 쉬운 설계인지, 현장 조립이 쉬운 설계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은 다분히 생산자 중심적인, 그래서 산업에 참여하는 어떤 기술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되겠고요. 또 현재의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 생산성 향상, 이런 현재의 가치체계 중심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는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나 이런 어떤 가치들이 잘못됐다거나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키워드들,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확장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OSC 관련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Extended Reality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경험,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시켜 준다든지, 또 이런 건축 생산 과정, 건설 생산 과정에서 설계, 제작, 운반, 조립, 현장 조립 이런 전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설계 시공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나 사용 과정에서 거주 성능, 사용 성능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어떤 미래의 가치, 그리고 이제 디자인 for Manufacturing하고 Assembly는 제공자 입장인데, 추후에 DFD, 그러니까 Design for Disassembly, Disconstruction, Dismantling, 그러니까 해체, 그다음에 재사용 이런 것까지 미래의 것들을 고려하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지구 차원에서 어떤 순환 경제를 구현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OSC를 생각할 때 이 OSC에 담아내야 될 그런 미래적인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미래의 기술자로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역량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OSC라고 하면은 당장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전체 디자인부터 나중에 해체, 재활용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장기 가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도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단계별로 봤을 적에 설계 관리나 DFMA, DFD 이런 관리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생산 단계만 놓고 봤을 적에도 제조화된 OSC 공장에서 생산 계획이나 제조 계획, 그리고 물류 계획,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재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운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supply chain management, delivery management,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 와서는 현장 조립 설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양중 그 플래닝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런 관리적인 요소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각종 뭐 로봇이라든지 IoT, AI, 빅데이터 이런 첨단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은 앞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우리가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바뀌는 기술 환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기술 역량이나 매니지먼트 역량을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학습 역량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융합하는 역량, 이것이 또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관리자가 프로젝트 관리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지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코디네이션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융합 역량,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미래에도 그 가치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될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도 반드시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 건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록 한 5년 전에 나온 얘기이지만 여기에 아직까지 진행형인,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유용한 10가지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1번은 Prefabrication, Modular Construction, 2번은 건설 재료에 대한 거, 3번은 3D Printing,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4번은 자동화 기술, 5번은 Augmented Reality, Virtualization, 그러니까 가상 건설 기술, 뭐 이런 것들이고요. 6번은 빅데이터, 예측 분석 기술, AI도 여기에 접목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기술, 그 다음에 무선 통신으로 서로 소통하는, 통신하는 어떤 장비들의 자동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실시간 협업 기술, 또 3D 스캐닝 영상 처리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정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BIM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행형인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여기서 1번하고 관련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1번 얘기를 했는데 2번부터 10번까지 다 중요한 얘기고요. 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공부를 하고 그 어떤 배경, 탄생 배경부터 활용 가능성과 미래 지향성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멀리 보고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각자 좀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거는 일회성의 고민이 아니라 기술자로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스스로를 또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찰스 다윈이 한 얘기인데
강한 종이나 영리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녀석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 건설을 둘러싼 굉장히 큰 환경, 그리고 건설이라는 환경 내에서 우리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업데이트 시키고 여러분들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